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지만 휴일이 아니라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51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연결했을 때는 투표소가 좀 한산한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종종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른 시각인 만큼 투표소가 붐빌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재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라 투표 종료 시각이 평상시보다 2시간 늦어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투표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표를 행사하고 하루를 시작한 시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어딜 일찍 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일찌감치 와서 투표하고 가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오늘 선거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 4명도 뽑는데요. 최대 관심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수와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를 선출합니다. 오늘 본투표에 앞서서 11일부터 12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최종 사전투표율은 8.9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역대 최저치인 8.2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곡성과 영광 두 곳에서 선거가 열리는 전남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영광 군수 선거는 43.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곡성도 40%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7.9%와 20.63%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 아니라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정된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과 더불어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정됩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이른바 인증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잠시 내어 투표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동 투표소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번째로 부산을 찾아가 금정구 사수에 공을 들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심판론에 불을 지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하루 전 부산 금정구를 6번째로 찾아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을 뽑는 데만 집중해달라며 막판 호소전을 펼쳤습니다. 저도 만나는 이 국민들께 제가 당과 정을 쇄신시키고 더 잘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으로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단체장 4곳이 걸려있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은 부산 금정구입니다. 여권의 전통 우세 지역이었지만 낮은 당정 지지율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양측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 입장에선 금정을 사수하지 못하면 향후 책임론 공방에 휩싸이며 당 장악력이 확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최근 민주당발 혈세 낭비 등 설화가 지역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내심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그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좀 심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은 만큼 막판 뒤집기로 신승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정권 심판론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신 번쩍 들도록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3파전 양상을 보이는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도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당의 최대 기반, 호남에서 혁신당 혹은 진보당의 자리를 내주면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정면 승부를 펼친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격전지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의 향방도 결정되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까지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기자들을 만난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최근 한국의 행동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거론했습니다.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러시아나 북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하원에 비준안을 제출하며 북러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준안은 이르면 다음 달 처리됩니다. договоре, собственно, формулировки, вы сами их перечислили, они не нуждаются, эти формулировк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ни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значны. Но при этом...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특별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부대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과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도로 폭파를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and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and diplomacy.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의 연속선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닌 그 반대 경로를 택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병력을 파병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려되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PRK and the Russia defense relationship. A relationship I would remind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now for many months as burgeoning and growing and deepening. SNS에 북한의 도로 폭파는 나쁜 일이라며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쓴 트럼프는 대담에서도 이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It was announced for those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트럼프는 이번에도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10,000명 이상 부풀려 말하고 북한이 폭파한 게 도로가 아닌 철도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시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낮 경의선 폭파 현장에 검은색 렉서스 차량이 등장을 했고 주요 인사들이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나라를 뜻하는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연간 방위비로 13조 원 가까이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합주 조지아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에 나서서 보수층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약 13조 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인데 9배에 가까운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 대담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경합주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와 첫 인터뷰에 나섭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무당층 유권자는 물론 보수층 표심에 직접 다가서겠다는 전략입니다. This is a tight race. It is a margin of error race. To be traveling around our country, talking with folks about the issues that matter most to them, and offering them what I believe to b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that they are facing.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승부를 가를 경합주 조지아에서도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이번 허리케인 헐린 피해를 같이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이틀 뒤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미 NBC 방송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44%의 응답을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양측 후보 모두 미디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층은 물론 반대편 표심까지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와 네덜란드 ASML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1.01%, 다우존스는 0.75%,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76% 각각 하락했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4.69%가 떨어져 하락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별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현지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의 피해가 속출하자 유럽 주요국들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휴전이 해법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의 해체 없이는 레바논에서 휴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레바논 공격 이후 현지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사이에는 부상 등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군이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며 오히려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엔군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철수도 안 된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Io ritengo che un ritiro sulla base di una richiesta unilaterale di Israele sarebbe un grave errore, minerebbe la credibilità della missione stessa, la credibilità delle Nazioni Unite. 멜로니 총리는 이어 오는 18일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문이 성사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이후 레바논을 처음 방문하는 국가 수반이 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 건국은 유엔의 결정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네타냐후를 압박했습니다. 유엔은 현지에 있는 유엔군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NIFIL personnel and its premises must never be targeted attacks against peacekeepers or in breach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y may constitute a war crime.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헤즈볼라는 휴전이 해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سنركز على استهداف جيشه ومراكز تواجده وثكناته. أقول للجبهة الداخلية الإسرائيلية الحل بوقف إطلاق النار. 헤즈볼라는 가자지구와 함께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두지 않고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지 않는 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 등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면서 방공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상당한 미사일 역량이 남아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를 함께 돕고 있는 미국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황 씨도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네, 같은 시간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를 변호했던 현직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수많은 투자자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IDS 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말해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후 2시엔 직맨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역시 같은 시간입니다. 카메라 부품 검사 장비 업체에서 핵심 기술을 유출한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에 카메라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 임직원들이 중국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최근에 지인한테 경조사 문자 받았다면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문자 링크 잘못 눌렀다간 나도 지인도 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을 사칭해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악성 미끼 문자가 올해만 24만 건이 적발됐습니다. 미끼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휴대전화 내의 연락처, 통화 목록, 사진첩 등등 모든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가죠. 이렇게 좀비폰이 되면 범죄자들은 지인들에게 대량으로 미끼 문자를 보냅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에게 오는 부고장, 청첩장이니까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예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지인에게 직접 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둘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니까 의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범칙금 통지서를 사칭하는 유형이나 택배를 사칭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미끼 문자 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인이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테이블 주문기기나 예약 앱, 식당 입장에선 인건비를 아끼고 손님 입장에선 이용이 편리해서 많이들 쓰죠. 그런데 이런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가 200만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울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테이블에서 기기로 바로 주문하는 풍경 이젠 익숙하실 겁니다. 초반에는 수수료와 기기 요금 0원을 내세우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식당 테크 기업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보다 테이블 주문기기 비용이 오히려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약 월 80여만 원, 테이블 주문기기는 수수료의 사용료, 인터넷비까지 합치면 11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설치비와 부속금 등 초기 비용 260만 원은 별도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알바 쓸 걸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 앱이나 원격 주문 앱들도 이용료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식당 테크의 편리함에 익숙해졌죠.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당 예약과 주문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점점 세를 넓혀가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식당 테크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의 의존도를 높여서 제2의 배달 앱이 된 게 아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넷플릭스에는 흑백 요리사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요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요식업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열기가 끓다가 말았다고 신문은 표현했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평균 예약률은 평균 148% 늘었습니다. 문전성시죠. 반면 다른 식당들은 흑백 요리사의 흥행 영향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출연 셰프들의 식당을 찾는 경험이고 나머지 식당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요식업이 이렇게 생각보다 힘을 못 받는 이유, 고물가에 얇아진 소비자의 지갑이죠. 일부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평범한 곳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도 폐업한 식당을 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손님을 붙잡으려면 가격을 올릴 수, 그렇다고 재료 품질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높은 식자재 물가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어제 국내에 상륙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문 첫날 오전부터 서버가 다운됐고요. 또 위고비 처방받을 수 있는 성제 리스트가 공유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위고비는 펜처럼 생긴 주사제인데요. 주 1회 배나 허벅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등 해외 유명 인사들이 투약을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의료기관별로 공급되는 물량이 매우 제한적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병의원들의 물량 확보전도 치열했습니다. 펜 주사기 한 개당 공급가는 용량과 관계없이 37만 원입니다. 비급여 치료제고요. 실손보험 혜택도 적용 안 됩니다.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적어도 70에서 100만 원 선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위고비 불법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요. 또 두통이나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도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은 노벨상 2명을 배출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전인 미답의 영역이 있죠. 바로 노벨 과학상인데 이 영명인 이유가 짧은 지원 기간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탐구부터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평균 19.1년, 또 결과물을 내고 각종 검증이 이뤄지는 데 12.7년이 걸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수상까지 총 31.8년 동안 꾸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길어도 10년 안쪽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긴 호흡의 연구를 하기에는 불리한 환경이죠. 또 정부는 올해 R&D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기본 단기 연구 사업을 없앴습니다. 젊은 기초과학 연구자를 키우기에는 환경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결국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적절한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신문을 짚었는데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10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민영화를 승인한 YTN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에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승인을 비판하며 민영화 폐해로 YTN의 특정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개시했고 팀F 사태로 1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YTN 7번째로 미정상 금액이 많은 상품권사입니다. 중공영이었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민영화되고 거의 사유화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해 말 검토되기 시작해 민영화 직전 경영진을 통해 올해 2월 계약이 체결된 만큼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23억 원의 미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전혀 없다고 YTN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고 소비자가 사용을 완료한 쿠폰 대금을 티몬이 YTN에 정산하지 않은 만큼 YTN에만 온전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또 팀F 사태 이후에 YTN이 소비자들에게 쿠폰을 취소하고 알아서 환불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YTN은 사용하지 않은 쿠폰으로 추가 피해를 볼까봐 안내한 것이고 일부 직접 환불 조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다루는 YTN의 보도량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7건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신 기사나 중계, 출연을 제외하고 리포트 건수만으로도 8건이었던 데다 24시간 보도 채널 특성상 방영 횟수로는 8건 리포트만으로 60차례를 웃돌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의무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의 무게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고속도로에서 8톤짜리 적재물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사고를 낸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8톤짜리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 날아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12대가 파손됐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위 전방사고와 서행을 알리는 알림판이 깜빡입니다. 도로 위 널려있는 대형 철제빔을 치우기 위해 크레인이 수습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익산 장수 고속도로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넘어진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8톤짜리 대형 철제빔이 반대편 차선까지 날아가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을 구겨놓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경북 청도군 청도 대구 부산고속도로 고정대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는데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하면서 1차 사고를 낸 뒤 뒤따라오던 차량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영통 고가도로 아래 사거리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승용차와 다른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에 실린 콩기름 22톤이 도로에 쏟아졌고 경찰과 소방은 차로를 모두 통제한 뒤 흡착포와 폐유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승용차만 지날 수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화물차 컨테이너가 고가도로 하부에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희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티스트 분들 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까지 잘 보호해서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 보셨지만 그룹 뉴진스 member 한이가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하겠다면서 참고인 명단에 뉴진스 멤버 한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한이가 국감에서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계열사의 아이돌 그룹 매니저가 그 그룹 멤버들에게 무시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도어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회사 측에다가 제대로 조치가 되지도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반부터 그 하이브 그룹 내에서의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현재 이 사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경영진 간의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이 같은 한이의 주장에 대해서 현 어도어 대표는 또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보고 출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그 김주영 대표로부터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의문은 이렇게 한이 같은 연예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연예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법적으로는 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현행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은요. 그래서 지금 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기가 무리다라는 시각이 많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역시 국감 답변에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감 출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감의 아이돌 인사를 회사 대표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나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노동 관계로 보면 특수고용 관계에 대한 어떤 갑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이슈를 종종 다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데 최근 저희가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최근에는 이제 일부가 떨어졌고 특히 강남에서 하락이 나타났다고요?
예, 뭐 상승 폭이 떨어졌죠. 여전히 예. 상승한 건 맞는데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9월 달에 서울 집값이 전월 대비 0.54% 상승을 했는데요. 예. 8월 달에는 0.8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자체가 0.29%포인트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우냐면 지난 4월부터 사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4월에 서울 집값이 상승하러 들어선 이후에는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처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주의를 끄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좀 크게 떨어진 것이 몇 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40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건 여전히 고가지만 예. 직전 신고가인 51억 원에 비하면 10억 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8월에 60억 원 신고가로 기록했는데 같은 달엔 또 10억 원 낮은 50억 원에 거래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규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이 DSR 규제라는 것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규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 대출 상한을 설정하기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맞벌이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대출 상한이 낮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을 겪은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집값 흐름일 텐데 이런 추세가 좀 꺾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당분간은 좀 관망세가 유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서울 집값이 지금 잡힌 걸로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4월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해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평균치의 절반인 53%에 불과했습니다. 예. 근데 주택건설 인허가와 준공 간에는 3년에서 4년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3, 4년 뒤에 서울의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3, 4년 뒤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4월 달부터 실수요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예.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을 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서울의 향후 신축 주택이 급감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화하지가 않았고요. 예. 그럼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냐라고 살펴보면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소비자 동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게 100보다 크게 되면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 수가 반대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이게 지난 4월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해가지고 9월 달에는 11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다, 1년 뒤에 라는 기대가 지금 만연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주택가격이 잡힌 것은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서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80%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금융당국의 의지로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1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근데 과거의 성향을 봤을 때요. 금융당국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느슨하게 규제를 풀어줬고 네. 연말로 갔을 때 이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커질 것 같으면 다시 대출을 틀어막는 패턴을 반복해왔거든요. 네. 이런 게 계속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 지금 억눌려 있던 주택구매 수요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DSR 규제를 뭔가 확대 적용한다든지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성 대출로 예. 아니면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아질 수 있게 시중은행들의 대출 공급량을 월별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오늘 뉴욕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사상 최고치를 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밤에 보니까 좀 일제 하락세로 반전을 했더라고요.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내렸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76%, 나스닥 지수도 1.01%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16% 이상 급락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예.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 기업인데요. 이게 실적 발표 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현지 시간에 자체 웹사이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노출이 됐는데 이 전망이 실망스러운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 이게 확인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전체 증시에 영향을 준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집값 흐름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아침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에 또 안개 짙은 곳이 많다고요? 네, 현재 전국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또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거치고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한때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6도, 세종 16.9도, 창원은 19.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